어머니, 이거는 손빨래를 하셔야죠. 세탁기로 돌리시면 어떡해요? 얼룩이 그대로잖아요. 다시 하세요. 내일 입고 가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손빨래를 하라고 따로 설명도 안 해놓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월세를 내야 해서. 수고비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집 팔고 작은 월세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취급이나 받고 있고 아들에게 하소연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내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라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들 결혼할 때 친구가 해주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년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정년 퇴임하면서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기분은 잠시였고 그날 저녁 외아들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성격도 좋고 싹싹해서 먼저 사귀자고 했고 사귄 지가 1년 넘었다고 하더군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고 실제로 만나보니 얼굴도 이쁘고 애교도 있고 성격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름은 유하나, 이름도 이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내가 받을 재산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아파트 하나 해줘. 이 말을 예상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는 중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죠. 결국 현재 사는 집을 팔고 내가 받은 정년 퇴직금, 남편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을 모두 털어서 서울 쪽 30평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진행하였고 아들 내외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저는 매월 받는 연금으로 월세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내가 사는 집이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자주 놀러와. 나도 한 번씩 들릴게.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하나야, 결혼 축하해. 고마워요, 지은 선배. 근데 뭐 고민 있니?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생기네요. 말해봐. 내가 결혼 선배인데 도와줄게. 그게 우리끼리 알콩달콩 조용히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 집이 5분 거리거든요. 자주 놀러 오시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달려있지. 그래야 너 결혼 생활이 편해지거든.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는 막을 수 없어. 다만 오셨을 때 네가 해야 될 집안일을 맡기는 방법이 있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줘.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해. 수고비를 조금 챙겨드릴 테니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봐. 어머니, 월세방으로 옮기셨다며. 생활비가 모자라실 테니 그렇게 꼬셔봐. 나도 그렇게 하니까
집안일 맡겨놓고 주말에 남편이랑 놀러 다녀. 집안일 다 어머님이 하시고 너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애기 놓으면 육아도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고마워요, 선배. 저는 오늘 5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가정주부이고 남편과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친구예요. 은화야, 오랜만이야. 영자야, 잘 지냈어? 수연이 결혼 축하해. 이제 한시름 놨겠네. 그래, 근데 아파트 해준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남은 게 매달 받는 연금이 전부야. 근데 그 돈에서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이 70만 원이야.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 너 너무 퍼준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충고 하나 하자면 어차피 자식들 줄 거라고 미리 다 줘버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 잘 안 챙겨. 돈줄을 쥐고 있어야 힘이 생기지. 돈도 없는 부모가 신경이 쓰이겠니?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아니야, 우리 수연이는 착해서 괜찮아. 수연이보다 며느리를 조심해. 애 놓고 하다 보면 생활력이 강해지면서 착하던 여자도 성격이 조금씩 변하거든. 너를 대하는 게 변할지도 몰라. 조심해. 고부 갈등이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 내가 아는 동생도 며느리랑 갈등이 심해서 아들네랑 의절했다잖아. 그렇구나. 신경을 써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집에 자주 가겠다고 하니 표정이 바뀌던 며느리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요. 맑은 날씨의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손수 반찬을 만들어 들고 아들 수연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너희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야. 며칠 전 시장 갔더니 살이 통통하더라. 며느리 하나는 처음엔 밝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뒤 무언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어머니 영자는 며느리는 보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니?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저희도 맞벌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남편도 늦게 오고 저는 퇴근하면 집안일이 밀려 있어서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계산된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달 용돈 20만 원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 출근해서 집안일 조금만 도와주시면 추가로 10만 원을 더 챙겨드릴게요. 출근해서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근이라니 내가 일꾼이 된 건가? 하지만 아들 부부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단번에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휴 뭐, 그 정도야 도와줘야지. 요즘 물가도 비싼데 너희도 힘들겠지.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심심했잖아. 몸이라도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지. 생활비도 들어오니 나쁘진 않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승낙을 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에 여자의 촉을 크게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조금 해놓으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월 말에 용돈과 수고비를 건넸습니다.
아직도 기분이 묘했지만, 그래, 나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집안일 다 했어요. 이번 주는 하루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다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라 따지기도 애매하고 뭔가 내 의견을 피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용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엔 3번밖에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25만 원만 드릴게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난달엔 5번 오셨는데 이번엔 3번이라서요. 일한 만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했지만 괜히 부부싸움만 만들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되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일꾼이야? 가족이지.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은 하루하루 커져갔고, 이제는 그 집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배, 저 하나예요. 하나야, 무슨 일이야? 저번에 선배가 알려준 대로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 집안일 도와주면 수고비 챙겨드린다고 하니 열심히 도와주시고 필요 없을 때 오지 말라고 하니 정말 안 오시네요. 길들이기 성공한 것 같아요. 너가 습득력이 빠르네. 축하한다. 이제 너의 결혼 생활이 편해지는구나. 아기 소식은 없니? 아, 맞다.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건데. 저 임신했어요. 어머, 축하해. 이제부터 몸 관리 잘해야 돼. 힘든 일은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너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며 지내. 고마워요, 선배. 남편 왔어요.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내일 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아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기뻤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며느리가 점점 예민해지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어머니, 이거 왜 하셨어요? 나 이거 싫어하는데. 저번에 네가 잘 먹길래 만들었는데 몰라요. 그때는 그냥 참고 먹었는데 이제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게.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며느리가 저에게 점점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라서 이해해주고 참아왔지만 저도 점점 지쳐갑니다. 사회생활 30년을 했고 회사 동료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존중하지 않는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못났어.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외롭게 성장한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참고 지내왔는데 그런 제 마음이 점점 한계가 오는 것을 느꼈고 언제 갑자기 폭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며느리는 나를 전혀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고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집에 세탁할 거 놔뒀으니까 빨래랑 집안 청소 다 하시고 병원에 오라고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은 받지만 아들 내외 편하게 하려고
일을 도와주는 것 뿐인데, 저 아이들에게 내가 진짜로 파출부처럼 보였는지, 이제는 당연하게 일을 시키더군요. 지금까지 아들은 제가 내용에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죠.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처럼 나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시켜대는 것이 며느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동안 그 녀석을 위해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결혼하니 저렇게 변하다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손주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도착하니 병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잠깐 안을 들여다보니 사돈부부와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웃으면서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들도 같이 있었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와 나의 이 꼴을 보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왔고 내 손에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줄 옷가지가 쇼핑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나는 저들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전화로 연락해서 친구 은화를 만나러 갑니다. 은화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니? 거봐, 네 재산을 다 내놓으니까 아이들 태도가 바뀌잖아. 네가 재산을 쥐고 있어야지. 그걸 보고 아이들이 태도가 공손해져. 이제 어떡할 거야? 걱정 마. 아파트는 살라고만 내준 거지. 아파트 명의는 내 명의야. 우리 살던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 그거 증여세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못 줘. 그래서 우선 내 명의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구매한 거야. 법적으로는 내 아파트야. 수연이는 그렇게 알고 있고 며느리는 모르는 눈치야. 진짜로 아파트 물려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쫓아낼 거야? 글쎄, 생각 좀 더 해보고. 나는 네 편이야. 아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가 행복해졌으면 해. 그동안 네가 남편 보내고 얼마나 고생했니? 애들 아직 젊은데 뭐가 문제야?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지. 그래, 맞아. 결정만 안 했지. 나도 네 뜻과 같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고 했지. 저도 이미 결심은 내린 상황이고, 이제 조용히 반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 이후 아들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몇 주 뒤 아들 내외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를 집에서 할 계획인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식모가 있으니 돈도 아끼고 나름 좋은 방법이네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고 밥도 지어 올리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 비수를 숨겨둔 채로 어느 날 며느리가 방에서 아기를 재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폰이 밖에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며느리 폰에 문자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뜨면서 문자 내용의 앞부분이 뜨는데 시어머니 영자 씨는 깜짝 놀랍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시어머니는 아직 잘 다스리고 있니? 크크크. 깜짝 놀라서 폰을 열어 내용 전체를 보게 됩니다. 회사 동료 직원 같은데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하자면 시어머니 길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라는 이 여자도 그런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길들여서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남편이 재산도 상속받아서 시어머니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이런 인간이랑 어울리니 며느리 인성이 저런 거 아닐까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침착해지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할 겁니다. 아들 내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아파트를 내놨고 위치가 워낙에 좋은 아파트라서 구매한 가격보다 30% 더 높게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왔습니다. 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아기와 같이 친구 만나러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그날 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 뒤에 집을 보러 오셨고 집이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고 했어. 바로 계약 진행하자고 했고 처음 구매한 금액의 30%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대금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얼마 전부터 점 찍어 두던 아파트를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고 위치는 좋고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서 이 돈으로 재테크 계획을 세워 남은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난리가 나겠지만 이제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식모 생활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나야, 몸이 힘들어서 너희 집안일을 이제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말이다. 용돈 20만 원에 수고비 10만 원. 총 30만 원은 그대로 계속 주면 안 되겠니? 생활비가 쪼달려서. 아니, 일을 그만두시면서 어떻게 그 돈을 드려요? 그리고 그 20만 원도 용돈이 아니라 수고비였어요. 이제 그만두시면 받으실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구하려면 어머니한테 용돈 못 드려요. 그래, 알겠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런 줄 알았지만 20만 원 용돈도 바로 수고비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니 참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 내외 집으로 부동산에서 안내 우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우편을 하나 받아옵니다. 이게 뭐야? 집을 비우라고 뭔 소리야? 아들은 화들짝 놀라서 옆에 있던 며느리도 무슨 일이냐며 우편 내용을 보고 기겁합니다. 왜 우리가 집을 비워줘? 이게 무슨 소리야?
황급히 우편에 적힌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하는 말이 아파트 소유자이신 김영자님께서 아파트 매각하셨습니다. 2주일 내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곧 새 주인이 입주할 날짜가 그날이거든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자기야, 우리 이사 가야 돼. 뭔 소리야, 이 집 자기 집이잖아. 우리가 왜 이사를 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직 이 집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세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커서 엄마 명의로 일단 집을 산 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아파트 될 건데 미리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아들은 바로 어머니한테 연락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집을 팔면 어떡해? 야, 내 집 내가 파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니? 그리고 식모 생활하느라 골병이 다 들어서 이제 나도 아파트 하나 사서 편하게 살라고 한다.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 시어머니 길들이는 거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전해줘. 끊는다. 황당한 표정의 아들이 아내를 쳐다보며 아니, 시어머니 길들이기가 뭐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듣고 있는 나도 화가 나는데. 이걸 알아버린 엄마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가서 싹싹 빌어. 당장. 당장 시어머니 한테 달려간 며느리.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가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근데 어디 이사 가세요?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로 이사 간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잘못했습니다. 아는 언니가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편해질 거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건데. 네가 그걸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는 것. 너도 똑같은 애라는 소리야.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전에 집에서 우연히 그 내용을 보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 며느리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미 아파트는 팔았고 내가 살 아파트도 구입해서 이렇게 이삿짐 싸고 있잖아.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럼 급한 대로 이 집에서 살아. 이럴 줄 알고 아직 방은 안 뺐어. 월세 너희들이 내고 아직 젊으니까 대출을 알아보던지. 알아서 하고 이제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만 가봐라. 내 짐 다 빼면 열쇠 주고 갈 테니깐. 이렇게 일이 끝이 납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방법이 없어 시어머니가 살던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서 대출을 알아봤고 관련 규제가 심해서 대출은 겨우 받았지만 대출 받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넘어온 줄 알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던 그 인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현재 살고 계시는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한마디 드립니다. 재산은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